울창한 숲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숨겨진 자연의 놀이터로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숲속 산책이 아닙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발견으로 돌변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반짝이는 우리 주인공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굴을 발견합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탐험가는 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굴은 다름 아닌 여우굴이에요. 만일 뭔가 잘못돼서 여우가 도망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이 활기찬 에너지로 생동하는 즐거운 계절 봄이 되면 여우들은 복잡한 생명에 춤을 춥니다. 이 시기에 여우는 지하 은신처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여우는 1년 내내 주변 세상이 번성할 때를 지상에서 일광욕 즐기기를 선호합니다. 날씨가 악화될 때를 제외하고는요. 악천후가 심할 때 여우는 굴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며 몸을 보호합니다. 여우굴은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입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때로는 흩어진 흙과 잔해로 덮여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부지런한 여우들이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굴을 추가로 파냅니다. 때때로 여우들의 지하 여정의 흔적 중에는 쓰러진 여우의 시체가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는 이 복잡한 지하 네트워크 내의 생명순환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우 서식지 주변을 탐험하다 보면 4월에서 6월까지 굴 밖에 남아있는 신선한 먹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여우 새끼들이 대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시기에 잔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이 번성하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우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숲에는 굴에 사는 다른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살펴볼게요. 장난꾸러기 여우들의 은신처는 주로 무성한 녹음이 우거진 지역에 위치합니다. 나뭇가지 밑에 숨어 있거나 웅장한 바위 아래에서 은신처를 찾는 여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늑한 작은 구멍을 우연히 발견하고 흩어진 뼈와 같은 흥미로운 단서와 함께 독특한 냄새가 난다면 여우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기심 많은 여러분, 아쉽게도 이 교활한 여우가 굴을 짓는 장소에 대한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여우는 드넓은 초원, 울창한 숲, 혹독한 툰드라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우굴은 최소 4-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웅장한 입구, 중요한 경사로, 굴 자체, 그리고 먹이를 보관하는 역할도 하는 비밀방이 있습니다. 여우 무리의 규모에 따라 전체 여우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구와 경사로가 땅속으로 약 1m에서 2.4m 깊이로 이어지는 복도로 바깥 세상과 아늑한 안식처를 연결하는 여우굴의 웅장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더 있어요. 여우는 영리한 계획가이기 때문에 사냥한 보물을 굴에 비축해요. 네, 여우들은 맛있는 먹이를 숨겨두는 굴이 따로 있어요. 이 영리한 동물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굴 안의 방의 수는 무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터널을 파고 입구를 추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먹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우는 겨울과 짝짓기 시즌을 대비해 먹이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식도락가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사치스럽게 음식을 저장하지 않아요. 여우는 매일 신선한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보통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양만 저장합니다. 베리류와 과일이 주로 저장고에 보관되며 맛있는 고기가 요리의 중심을 차지하죠. 여우굴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하신가요? 먹이와 신선한 물이 풍부하다면 반경 26평방킬로미터 이내에서 2-3개의 여우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면 단 하나의 굴을 찾기 위해 5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우는 수완이 뛰어난 동물답게 여러 개의 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는 정서적 가치를 지닌 출생굴을 기본굴로 유지합니다. 또한 여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굴을 준비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굴이나 빌린 굴을 자신의 굴이라고 주장하는 재주도 있어요. 정말 영리한 사기꾼이죠? 이제 이 놀라운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우는 지구 곳곳에 다양한 종과 크기, 변종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서리가 내린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여우입니다.
대부분의 여우는 시골의 고요한 풍경을 선호하지만 도시나 교외의 주택가로 들어가 인간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우와 인간의 만남, 두 극단의 이야기. 어떤 친절한 영혼들은 여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손바닥에 앉히며 여우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여우의 교활하고 사나운 본성을 두려워하여 생각만 해도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가 다가오거나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여우는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나쁜 의도가 없어요. 여우는 작은 포유류나 가축을 잡아먹는 걸 선호하며 사냥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성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여우가 사람과 마주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우가 다가오거나 달려들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우는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으며 여우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길들여진 모습을 보이다가도 궁지에 몰리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배고프거나 단순히 겁이 나면 다시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여우는 당연히 인간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식간에 성질이 돌변하여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온순하고 친근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여우를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우는 근처에서 사람을 발견하면 재빨리 도망가거나 숨어 피신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우와 대치 상황에 처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여우가 원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우가 계속 다가오거나 근처에서 여러 마리의 여우를 만나면 멀리 떨어져서 여우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특히 먹이를 주려고 접근하거나 손으로 먹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서 여우를 관찰하면서 여우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우가 집에 들어오거나 갇힌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면 여우가 공격하도록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대신 침묵을 지키고 여우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우에게 탈출로를 제공하세요. 문과 창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여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때가 되면 여우는 재빨리 탈출할 거예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여우의 공격을 받는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면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풀어놓거나 여우를 쫓아가지 말고 여우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기다리세요. 여우가 계속 물러서지 않는다면 박수를 몇 번 치면 여우가 놀라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숲을 즐기세요. 긴 출퇴근길에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게 익숙하신가요? 히치하이커 도로 사기에 대해 들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순진한 운전자를 노리는 사기 수법인데 일반적으로 히치하이커로 가장한 사람들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깃발을 꽂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들은 길을 잃었거나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까지 태워다 줄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히치하이커는 운전자에게 주유소나 편의점 등 특정 장소에 차를 세우라고 요구한 다음 운전자의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사기는 또한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차량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며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차량이 이동하면 운전자를 위협해서 돈, 귀중품 또는 차량 자체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히치하이커를 태울 때는 이러한 사기에 유의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태워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는 절대로 차를 세우지 마세요. 도로에서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이유는 히치하이커뿐만이 아니에요. 주차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으시죠? 글쎄요,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은 동네 꼬마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온라인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청소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이 앞유리에 녹은 치즈를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하다가 근처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그녀는 흰색 밴이 도착하는 걸 본 걸 기억했어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 청소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열에 녹은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차량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망진창인 차를 치우는데 집중하느라 가방이나 지갑, 심지어 최근에 구입한 물건 등 차에 두고 내린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까요. 더 나쁘게는 납치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끈적끈적한 치즈는 사람이 차를 고치는데 집중하게 해서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차량에 치즈 조각이 묻은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고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직접 닦는 거고요. 아니면 가까운 세차장에 가져가면 도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차를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물론 차에 치즈 조각 사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치는 데 있어 매우 특이한 방법인 이 사기는 더 합법적인 경우도 있어요. 앞유리에 티셔츠나 후드티가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치우지 마세요. 그걸 치우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를 몰고 조명이 밝고 사람이 많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그곳에서는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을 위험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블레이드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해요. 돈을 그곳에 둔 사람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차량을 도난당할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타이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차량 바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져요. 차를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죠. 안타깝게도 도로에서 사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유형 중 하나는 악명 높은 견인 트럭 사기예요. 도로에 기름, 금속, 못 또는 유리 파편을 남겨두고 운전자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사기꾼이 갑자기 나타나 매우 높은 가격으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전략적인 위치에 함정을 설치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예요. 차량의 손상 정도를 살펴보는 장소가 고립되어 시야가 좁고 주유소가 보이지 않는 곳인지 확인하겠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견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 견인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정비소로 차량을 가져갈 거예요. 즉, 차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다면 언제나 다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차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사기꾼은 이를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해서 자신들의 차를 치게 해요. 이 위험한 수법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돈을 받거나 심지어 가짜 병원비를 받기 위해 사용돼요. 이러한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속도를 줄이고 특히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혼란스러운 운전자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사기범이 계속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해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도로를 주행 중인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며 바퀴에서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요. 재빨리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비사를 불러 바퀴를 점검해주겠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요. 놀랍게도 정비사는 정말 빨리 도착하지만 연기의 원인을 검사하는 동안 제동 시스템을 비활성화해요. 그런 다음 브레이크를 테스트해보라고 하는데 이미 브레이크를 비활성화했으니 당연히 작동하지 않겠죠. 도움이 되는 척하면서 그는 브레이크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 여기서 교훈,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나 견인업체를 이용하세요. 도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부 사기는 실제가 아닌 도시 전설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길을 잘못 든 남자를 봤다고 주장해요. 이 이야기의 한 버전에서는 한 남자가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다른 운전자들이 그를 피하려다 혼란과 혼돈을 일으켰다고 언급해요. 광기 어린 눈빛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 남자는 운전을 하지도 않아요. 누구든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길가에서 그 신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은 집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죠. 이 신비한 인물과 아슬아슬하게 맞닥뜨릴 뻔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남자에게 맞았고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많은 목격담과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든 남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설이 단순히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성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해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도시 신화 중 하나가 됐습니다. 깊고 깊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미로를 상상해보세요. 숨은 위험과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가득하죠. 손전등을 들고 역사상 가장 으스스한 동굴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게요. 목록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엘라베마에 있는 캐톨릭 동굴입니다. 원래 이곳은 박쥐 동굴이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동굴에 다가가면 폭 38m, 높이 8m의 거대한 입구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웅장한 입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굴 안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지형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둘레가 74m에 달하는 높이 14m의 거대한 석순인 골리앗일 거예요. 그 밖에도 유문석 벽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원시인, 얼어붙은 폭포, 높이 솟은 석순의 숲 등 놀라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장소가 어떻게 가장 무서운 동굴 목록에 올랐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동굴의 전체 크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굴의 약 3.2km 정도만 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이 동굴은 때때로 위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 What Waits Below의 감독들은 대성당 동굴에서 많은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촬영 도중 17명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각한 결과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무닝 동굴로 더 이동해 볼게요. 이곳을 특히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귀괴한 숨 쉬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동굴 바닥에 있는 벽 모양의 구멍을 통해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 호흡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 불길한 호흡 때문에 그곳을 피하게 될지도 몰라요. 반면에 이 신음소리는 일부 모험심 강한 영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개는 끝이 좋지 않았죠. 연구원들은 약 13,000년 전 동굴의 125m 높이의 틈으로 떨어진 100명 이상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에는 동굴을 둘러보는 투어를 할 수 있지만 수직 입구로 50m 이상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대담한 기분이 든다면 레펠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딕 양식의 연철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꽤 긴 길이니까요. 다음으로 방문하게 될 동굴은 불길하게도 헬홀이라고 불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몇 편의 공포 영화에 영감을 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쌀쌀한 곳이지만 그 차이만큼이나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요. 동굴 내부의 평균 온도가 8.3도이기 때문에 박쥐를 비롯해 동굴에 서식하는 다양한 희귀동물들에게 완벽한 서식지예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이 동굴에는 전 세계 버지니아 큰귀 박쥐 개체수의 약 절반이 서식합니다. 큰귀 박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우 취약한 생물이에요. 삐걱거리며 날개를 펄럭이는 2만 마리의 박쥐떼를 보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벨 위치 동굴은 테네시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지형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환상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의 초점 역할을 하죠. 전설에 따르면 19세기 초에 농부와 그의 가족은 유령의 장난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밤에 많은 소음을 내고 침대에서 시트를 찢고 농부와 그의 가족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어요. 결국 농부는 세상을 떠났고 그 옆에서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령이 어떻게든 그를 독살했다고 믿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은 농부의 가족을 홀로 떠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령이 농장 근처의 동굴로 돌아갔다고 확신했어요. 또한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믿었죠.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들은 동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한때 농부의 가족을 조롱했던 유령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어요. 아무리 회의적인 분이라도 동굴에 들어가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윈드 케이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동굴에는 그다지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박쥐떼도 없고 고대 유적이나 유독가스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동굴에는 소름 끼치는 매우 희귀한 지질학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광범위한 박스워크 방해석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윈드케이브는 어떻게 박스워크 유적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암각화가 거대한 거미줄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점이에요. 비록 지질학적 이상현상일지라도 이 석회암을 보면 수많은 동굴거미들이 가느다란 광물 가닥을 따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곳은 신비롭거나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좀 독특해요. 이 동굴 안의 생명체는 약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빌 동굴 내부의 환경은 세계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동굴 내부의 심각한 햇빛 부족과 공기의 독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어요. 이 동굴은 루마니아 흑해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1986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앙 동굴은 매우 좁은 석회암 터널과 수직 샤프트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밀실 공포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동굴 깊숙한 곳의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산소가 2배나 적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숨 쉴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동굴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혹독한 조건의 칵테일에도 불구하고 또는 덕분에 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이트는 생물학자들에게 진정한 금광입니다. 이곳에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48종의 생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33종은 이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에요. 동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아주 작아요. 이들은 긴 팔다리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없고 색소가 없는 것도 당연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쁘고 화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매우 색다른 동굴을 하나 더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멕시코에 있는 수정의 동굴이라고도 불리는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입니다. 이 거대한 수정은 동굴에서 물을 퍼낸 후 광업회사에 의해 2,000개나 발견됐어요. 그 후 2명의 광부가 걸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수정은 사실 지하 300m 깊이에 숨어있는 거대한 석고 기둥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수정이 이미 50만 년 동안 자라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수정들이 매우 길고 넓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경이로운 자연을 방문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자이언트 크리스탈 동굴은 쉽게 함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수만 년 동안 지하수로 채워져 있었는데 원래는 지구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그마 방에 의해 입구가 위로 밀려 올라온 거였어요. 동굴 아래의 마그마는 물을 뜨겁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의 온도가 58도 이하로 떨어졌고 그 결과 물은 칼슘과 황산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입자들은 석고로 재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색조의 결정체가 동굴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마치 악몽에나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들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런 존재는 빅풋일 거예요.
유인원을 연상시키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매우 큰 발자국과 다른 흔적을 남겨서 북서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빅풋은 매우 유명해서 다른 비슷한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모골론 몬스터처럼요. 사람들은 이걸 애리조나 빅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골론 림 산맥을 따라 목격된 것으로 보고된 이 신비한 짐승은 키가 2m의 크고 빨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얼굴, 가슴, 발, 손을 제외하고 몸이 긴 젓갈색 또는 검은 털로 덮여 있다고 해요. 동시에 이상한 휘파람 소리를 내며 코요테, 새, 다른 야생동물들을 흉내냅니다. 어두워지면 야영지를 탐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뭇가지, 솔잎, 잎으로 둥지를 만들어요. 이 지역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진다면 네, 그건 모골론 몬스터예요. 이 동물은 잡식성으로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서 숲에서 길을 잃은 먹이를 노려요. 우라율리. 사람들은 알래스카의 남서부 산림 지역에 키가 3m나 되는 신화 속 생명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거대한 짐승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깡마른 팔은 너무 길어서 발목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두꺼운 털로 덮여 있어요. 얼굴에서 털로 덮여 있지 않은 유일한 것은 섬뜩하게 빛나는 눈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우라율리는 그 빛나는 눈으로 먹잇감에 최면을 건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괜찮아요. 우라율리는 사슴 사냥을 좋아해요. 인간에게는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라율리가 사실 빅풋의 한 종류라고 주장합니다. 웬디고.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캐나다와 미국의 북쪽 숲 전역에 숨어 있으며 항상 길을 잃은 여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웬디고가 원래는 길을 잃은 사냥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추운 겨울이 그를 크고 뾰족한 뼈 위에 말라붙은 피부를 가진 4.5m의 사나운 짐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짐승이 길고 추운 겨울에 여전히 숲 주위를 배회하며 길 잃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낚아챈다고 말합니다. 레이크 워스 몬스터. 이 무서운 생물은 일부는 사람, 일부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 몬스터라고 불립니다. 이 2m의 괴물은 너무 힘이 세서 자동차 타이어를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던질 수 있어요.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에서 어둠 속 나무 꼭대기를 통과하며 엄청난 힘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후드 위에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 짐승을 처음 본 사람들의 목격담이 그랬어요. 레이크워스는 댈러스 서쪽과 포트워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어 섬이라고 알려진 이 신비한 호수 한가운데에 육지가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포트워스의 빅풋으로도 알려진 이 무서운 괴물이 그곳에서 배회한다고 합니다. 회의론자들과 스릴을 찾는 사람들이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무서운 붉은 눈으로 어둠 속에 숨어 있어요. 모스맨. 1960년대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을 닮은 괴물입니다. 1966년 11월 어느 추운 밤에 두 젊은이가 붉은 눈을 가진 커다란 회색 생물을 보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것은 날개 폭이 3m 정도 되는 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어요. 나중에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한 야생동물 생물학자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묘사가 샌드힐 크레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거의 사람 키만큼 큰 캐나다 두루미예요. 날개 폭이 3m고 눈 주위에 빨간 원이 있어요. 이 거대한 새가 이동 경로를 벗어나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프레즈노 나이트 크롤러는 괴물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 1.5m 정도죠. 몸의 윗부분은 매우 작아서 키의 대부분은 다리가 차지해요. 이 생물은 지금까지 2번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에서 목격됐어요. 반면에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였습니다. 2번 모두 질이 나쁜 영상에 담겨 있어서 상체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는 흰색에 팔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적어도 팔은 보이지 않았어요.
또한 매우 짧고 막대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요. 슬라이드 락 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콜로라도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리자드 헤드산이요. 텔루라이드에서 남서쪽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것은 땅 위에 사는 일종의 레비아단입니다. 이 산 고래는 리자드 헤드 산 위에서 쉬면서 구슬 같은 눈으로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갈라지고 발톱이 있는 꼬리가 몸을 아래로 향하면서 산꼭대기에 매달려 있어요. 어떤 것이 그것의 영역에 침범하면 그 짐승은 즉시 그 무시무시한 꼬리를 들어 올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을 활짝 벌린 채 산 중턱을 내려갑니다. 광부, 길 잃은 관광객, 벌목꾼 등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삼켜버려요. 나무들을 휩쓸고 내려가며 100년 이상 동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연 생명체를 파괴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말이죠. 와, 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알타마하. 조지아 남동부 어딘가에 알타마하 강 어귀 북은 쉿쉿 소리를 내는 바다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강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조지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예요. 그리고 강을 둘러싼 전체 지역은 작은 섬, 운하, 제방, 연못, 넓은 습지, 오래된 논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괴물이 숨기에 완벽하죠. 이야기에 따르면 이 특이한 미확인 생물체는 철갑상어처럼 생긴 몸을 가지고 있고 등에 뼈로 된 능선이 있다고 해요. 앞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돌고래처럼 헤엄칩니다. 코는 악어를 연상시켜요. 이빨은 크고 날카롭고 눈은 크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녹색 또는 회색이고 복부는 흰색을 띤 노란색이고 길이는 최대 9m예요. 알타마하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쉿쉿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 거대한 뱀 같은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네스호의 괴물, 사람들이 넷이라고 부르길 좋아하죠. 이 신화는 픽트족으로 알려진 고대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설은 1930년대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네스호 근처의 도로가 완성되면서 큰 장애물 없이 호수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3년 4월 한 커플이 큰 생명체를 목격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선사시대의 괴물 또는 용에 비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양 공룡인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그 짐승은 재빨리 그 커플의 차가 가던 길을 건너서 수면 아래로 사라졌어요. 그해 말 몇몇 연구원들은 심지어 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발자국이 약 6m 길이의 부드러운 발을 가진 건장한 생물의 발자국이라고 믿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이 하마 발자국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그 호수가 그렇게 큰 포식자가 살기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야수가 먹고 살만한 동물이 밖에서 보면 이 호수의 수면은 재난의 후폭풍이 휩쓴 것 같아요. 텅 빈 나무줄기가 청록색 물에서 튀어나와요.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조용하지만 불안한 곳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위험한 물 아래에 감히 수영하는 사람들은 곧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동화의 시작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티에 위치한 카인디 호수의 실제 이야기예요. 1911년 지진으로 인해 이 지역에 큰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생성된 계곡은 결국엔 빗물로 가득 찼고 사실상 숲이 잠기게 되었어요. 물 위에 위치해 있는 나무들이 아주 안 되어 보이지만 수면 아래는 수중 숲을 연상케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물이 수정처럼 맑기 때문에 해안에서도 이 매혹적인 광경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이 호수를 아주 까다롭고 때로는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류, 식물 그리고 빠르게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물에 잠긴 나무들도 잊지 마세요. 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목욕을 즐기지만 제가 말씀드릴 이 끓어오르는 호수는 정말 악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카리브해 도미니카 섬이 있는데 물의 온도가 82에서 92도 사이예요. 게다가 그건 가장자리 온도일 뿐이에요. 감히 누구도 호수 중심부로 가서 온도를 측정하지 못했거든요. 온도가 때때로 내려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 이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할지 모르죠. 이곳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하는 가스 때문에 위험해요.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그건 대부분 김이 나는 공기 중에 유황이 갇혀서 그런 거예요. 이 병원에 보이는 호수 또한 위험한 놀라움을 가져다 주죠. 모나운 호수는 카메룬 웨스트주에 있어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분출하는 호수 중 하나입니다. 화산처럼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분출해요. 마지막 분출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심각한 피해를 입혔죠. 이런 호수의 화학적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열기 전에 흔든 음료수 캔과 같아요. 물 밑바닥엔 위험한 가스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어떠한 소란이라도 분화를 촉발시킬 수 있어요. 탄자니아의 나트룬 호수는 독특한 붉으스름한 색 때문에 보기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확실히 수영하고 싶은 곳은 아닐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짜면서 해조류와 결합되어 있어요. 또한 그게 색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나트룬 호수는 pH 수치가 너무 높아 부식이 돼요. 이 호수에 염색한 물질을 담그면 곧 색이 벗겨질 거예요. 이 높은 수준의 산도는 또한 인간의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트룬 호수는 250만 마리 이상의 작은 홍학들이 사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일부 생물들에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산성과 소금기 있는 물이 그들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만큼 이 주변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니카라구아 호수의 위험 요인은 화학과는 관련이 없고 주민들과 더 관련이 있어요.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의 국경이 있고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데요. 처음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황소상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영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상어는 예측할 수 없는 경향이 있고 가끔 위협적인 생물이에요. 게다가 필요하다면 뭐든 먹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종의 상어는 이 호수에서만 발견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사람들이 카리브해에서 같은 상어를 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생물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193km가 넘는 거리를 횡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할 수 없는 민물에도 적응할 수 있어요.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은 잠수부들을 이끄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엔 아름다운 짙은 푸른색이 있고 본토와 꽤 가까워요. 약 100km로요. 문제는 이 고요한 물 수면 아래에는 많은 종류의 산호와 다른 야생동물이 있는 뒤죽박죽인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들은 그레이트 블루홀을 통해 다이빙하는 걸 까다롭게 만들어요. 게다가 전문가들은 물속 깊은 곳에 갈수록 점점 생물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고요? 싱크홀 전체 폭에 걸쳐있는 황화수소층 때문이에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도 구멍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러니 호수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매년 약 110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해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것과 거의 같은 수죠.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 호수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아무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몰라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신비한 호수 수면 아래에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배, 접이식 의자, 심지어 낚싯줄과 같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물건들과 함께 잔해와 돌무더기가 많아요. 그게 까다로운 수중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냈죠. 호수 수면에 가시성이 낮아서 이곳은 항해하기에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편집을 과하게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 또 다른 호수는 와이오밍, 몬태나와 아이다호주까지 뻗어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이에요. 여기서 수영하는 건 완전 금지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87도로 거의 끓는 온도에 가깝고 가장자리 쪽은 약 55도예요. 색도요. 물의 중심은 생명체가 살아남기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면을 흐리게 할 게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유기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칠해놓은 것 같은 저 선명한 푸른색이 만들어지죠. 지중해의 작은 섬 키프로스에는 여름 동안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몇몇 수역이 너무 건조해져서 특정 지역은 구운 소금층으로 덮여요. 이게 라르나카 솔트레크의 경우예요. 기이한 풍경에 속지 마세요. 이 땅들은 쉽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진짜로 건조한 땅이고 뭐가 그냥 물이나 진흙 위에 있는 얇은 소금층인지 금방 헷갈렸어요. 게다가 층 아래에는 사람들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금 결정이 있어요. 사메산홀은 태국 전역에서 수영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예요. 85m까지 아주 깊고 극도로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잠수부들이 깊이 들어갈 때 심지어 시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더는 위로 올라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는 빅토리아 호수라고 불려요. 그 모든 물이 인간들에게 다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몇몇 지역은 순식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고요? 부분적으로 호수에 독립적인 기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날씨를 정말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단 몇 초 만에 밝고 화창한 날씨를 끔찍한 날씨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폭풍 속에서 수영하다가 난처해지길 원하겠어요. 푸스토이의 호는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엄청 차가워진다는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호수를 보면 이 물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혹한의 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수영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푸스토이의 호를 그렇게 신비롭고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어요. 호수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다양한 식물 종들로 호수를 채워보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만큼 아직은 수영복 입으러 뛰지 마세요. 멀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번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영화에서 나오는 핸드폰 번호는 보통 555로 시작하고 뒤에 4자리 번호가 나옵니다. 알고 있었나요? 수십 년 전 핸드폰 번호는 교환명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첫 2글자를 딴 숫자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 있는 94000이라는 번호에 전화하고 싶다면 먼저 교환명인 73을 누른 다음 94000을 눌러야 합니다. 숫자 7은 키패드에선 알파벳 PQRS를, 숫자 3은 DEF를 의미합니다. 숫자 55와 일치하는 교환명은 찾기 어려웠어요. 5는 알파벳 JKL을 상징하는데 이 글자들을 연속으로 나열해 구성할 수 있는 희귀한 지명 중 하나는 바로 클론다이크입니다. 그 결과 이 숫자 조합이 자주 사용되는 일은 없었고 결국 클론다이크 5는 영화판으로 넘어가기 전 회사 광고용 숫자로 변했어요. 그 후 결국 지역 코드가 생겼고 교환명은 사용이 중지됐어요. 하지만 숫자 555는 오늘날에도 헐리우드에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의 북미 번호 계획국은 핸드폰 번호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중 555-0100번부터 555-0199까지는 헐리우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요. 영화를 본 팬들이 더 이상 스크린에 나온 번호로 전화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방지해줬죠. 핸드폰은 기존의 벽돌급 두께에서 종이처럼 얇게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카드만큼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심카드의 역할은 사람들이 합법적 가입자로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사용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핸드폰 번호로만 기지국과 연결되는 것이죠. 심카드에는 2가지 유형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하나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구별자, 그리고 하나는 인증 키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의 핸드폰과 네트워크 사이의 비밀 수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인식하고 확인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제 핸드폰 기기에 실제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데 몇몇 핸드폰 회사들은 그들의 최신 모델에 이 심카드를 추가하고 있어요. 전자 심카드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다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지만 핸드폰에서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 브랜드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보통은 심카드를 빼서 새 기기에 넣는데요. 전자 심카드의 경우 기기를 바꾸려면 꽤 복잡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 있을 땐 로밍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핸드폰을 추가로 휴대해야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이 더 널리 퍼지려면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 둘 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이 예전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도 느낄 거예요.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어떤 어플들은 용량이 커지고 기능도 늘어납니다. 핸드폰의 운영체제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업데이트에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되는데 이 탓에 오래된 기기의 경우 속도가 느려집니다. 업데이트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업데이트 중 20%는 초기 단계에서 불안정함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직접 시험하도록 두고 보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알게 될 공산이 커요. 마치 악어 연못이 안전한지 미리 한번 시험하는 것과 비슷하죠. 제가 해보라고요? 괜찮아요. 먼저 하시죠. 핸드폰이 업데이트를 자주 요청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이 점점 구식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보안과 관련이 있어요. 가끔은 의심스러운 문서를 실수로 다운받기도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의 하드웨어가 구식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던 뭔지 모를 프로그램을 식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치 않는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핸드폰 업체들이 핸드폰 보호라는 명목으로 새 업데이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단지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 버전의 버그를 수정합니다. 또한 핸드폰과 새 프로그램 및 기어와 잘 호환되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은 매우 중요한 핸드폰 보안 기능입니다. 핸드폰을 해제하려고 할 시에 카메라를 보거나 지문을 이용하면 핸드폰은 여러분이 미리 저장해둔 정보와 방금 받은 정보를 비교합니다. 애플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 잘못 해제될 확률은 5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열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제가 엉덩이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확률은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연구원들은 이 보안 기능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가짜 지문을 만들어 핸드폰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 안면 인식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한 컨벤션에서 개발자들이 얼굴 인식 기능을 조작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2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누군가의 핸드폰과 안경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눈을 인식하는 부분에 테이프를 2개 붙였어요. 그 후 핸드폰 화면을 켠 채 본 주인의 얼굴에 갖다 댔더니 해제됐어요. 핸드폰 배터리 폭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원인을 알려드리죠. 엔지니어들은 리튬 이온 전지를 핸드폰에 이용합니다. 가볍고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의 양끝 쪽에는 정극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음극이라고 하고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이온으로 충전된 정극은 양극이라고 부릅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면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온이 이동할 때 양극과 음극은 절대 서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정극의 접촉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시트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분리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만나게 되면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불이 붙거나 폭발하게 됩니다. 배터리의 디자인이 허술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핸드폰을 열원 근처에 둬도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조차도 분리기가 손상되면서 양 정극이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는 자주 폭발하지 않아요. 분리형 배터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구형 핸드폰 안에 있던 이런 작고 두꺼운 배터리는 대부분 직사각형이거나 사각형 모양인데 이 덕에 연결 및 제거 작업이 보다 수월했죠. 요즘 핸드폰 중 몇몇엔 더 특이한 모양이 있는데 L자형 배터리가 그 예입니다. 일체형 배터리는 핸드폰을 더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제조사들은 핸드폰 뒷면을 보호하던 저렴한 플라스틱을 금속이나 유리 재질로 교체했어요. 고정된 배터리는 핸드폰이 더 얇고 견고해지는데 한몫했어요. 이 덕에 방수 핸드폰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개방된 틈이 적을수록 물과 다른 불순물들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분리형 배터리는 더 많은 내부 공간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일상에서 받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보호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거든요. 이제 그 공간이 비게 되자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선 충전, 스피커, 지문 센서 등이 다 핸드폰 안에 무리 없이 내장되게 되었죠. 배터리 모양도 특이해졌지만 노치 있는 화면도 등장했어요. 이건 화면이 아닌 작고 검은 부분인데 여기에 전방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려있어요. 디자이너들은 이미 있던 기능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핸드폰 디스플레이 면적을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치와 함께 배터리 정보와 신호 강도, 시간 및 기타 정보를 화면 한쪽에 띄웠어요. 이로 인해 핸드폰 회사들은 더 길고 테두리 없는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됐어요. 큰 화면의 핸드폰은 더 판매하기 쉬우니까요. 언제 한번 전화 주세요. 비가 오는 목요일 저녁, 여러분은 뜨거운 초콜릿 한 컵과 새로운 밝은 면 비디오를 보며 안락을 자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무서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벽에 100개의 다리와 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괴물이 있네요. 119와 엄마를 동시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통화하는 동안 괴물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대걸레를 들고 옷장에 숨습니다.
손을 떨면서 브라우저를 열고 집안에 있는 무서운 짐승을 입력하고 여러분이 목격한 그 괴물이 발견될 때까지 스크롤합니다. 집지네군요. 알고 보니 집지네는 겨우 15쌍의 다리와 잘 발달된 두 눈, 그리고 냄새와 진동을 감지하는 2개의 길고 민감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네요. 머리와 입 근처에 위치한 다리에 독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다리를 올가미처럼 사용해서 2개 이상의 먹이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불청객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들죠.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 검색하는 모든 웹페이지들은 그냥 지네를 내버려 두고 지네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지네를 없애려고 하지만 집 지네는 집에서 자연적인 무료 해충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집 지네는 벌레, 파리, 개미, 나방, 거미, 흰개미, 바퀴벌레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지네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요. 집 지네는 야간에 활동적인 사냥꾼이고 거미줄이나 덫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 둥지를 짓지도 않고 가구, 옷, 음식, 애완동물을 해치지도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움직이죠. 집지네는 어떤 질병도 옮기지 않고 99%의 경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공격할 때만 물려고 할 거예요. 만약 물린다고 해도 피부를 뚫지는 못합니다. 물리면 아주 약하게 벌에 쏘인 듯한데 별로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읽고 나니 숨은 곳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으악!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만 해요. 또 있어요. 얼른 서둘러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과 집을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유리병과 종이를 집어듭니다. 지네는 방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어요. 책장 밑에 있어요. 벽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불을 꺼서 지네가 안심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네를 밖에 놓아주며 거기서 여전히 해충 방제 작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청객들로부터 집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집 지네는 습기를 좋아해서 주로 욕실과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바닥과 벽에 있는 모든 틈새를 채웁니다. 욕실과 주방의 모든 파이프에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벽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 마른 잎과 나뭇가지를 제거할 때입니다. 지네는 그 안에 숨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쁜 밤이었어요. 이제 TV를 보기로 합니다. 이야, 정말 괴물이군요. 이건 골리앗 버디기터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예요. 그리고 집 지네처럼 실제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보입니다. 골리앗의 식단은 곤충, 개구리, 설치류 등을 포함합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살죠.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요. 벌에 쏘인 것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쇼의 다음 게스트는 고래상어입니다. 분명히 벌레는 아닙니다.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이자 물고기로 2층 버스보다 약간 크고 코끼리 5마리만큼 무겁습니다. 300개의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플랑크톤 및 가끔 물고기를 먹을 때 사용합니다. 고래상어는 느린 수영 선수이고 상어 중에서 가장 착합니다. 심지어 잠수부들과 놀기도 해요. 사실 고래상어가 인간에게 위험한 것보다 인간이 고래상어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는 수줍음이 많고 하루 종일 바위 밑에 숨어있길 좋아합니다. 노래기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땅 위의 마른 잎들 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환경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호주 가시 도마뱀은 몸에 무섭게 생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개미를 찾기 위해 덤불과 사막 주변을 돌아다니죠. 이건 이 도마뱀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먹인데 하루에 수천 마리의 작은 개미들을 먹을 수 있어요. 도마뱀은 끈적끈적한 혀로 개미를 잡습니다. 가시 도마뱀은 가시를 사용하여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뱀은 기온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요. 주름 얼굴 박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삽니다. 과일만 먹고 사는데 얼굴 모양과 피부는 과일 먹는 것을 도와줍니다. 식사 예절이 형편없어서 점심 먹을 때 얼굴 전체를 완전히 밀어넣죠. 얼굴의 주름은 과일 주스가 입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아이아이는 여우 원숭이로 마다가스카르에만 삽니다. 오래된 지역 미신에 따르면 아이아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불운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아이는 곤충과 유충을 먹는 무해한 생물이에요. 먹이를 찾기 위해 나무 줄기를 재빨리 두드리고 긴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이를 꺼냅니다. 아이아이는 나무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땅에 거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마주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네팔이나 인도를 방문해서 길고 좁은 코를 가진 악어와 마주친다면 겁먹지 마세요. 그것은 가비알입니다. 악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가비알은 크로코다일이 아닙니다.
별도의 독특한 종이에요. 이상한 모양의 코는 물고기를 잡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가비알은 자상한 부모이자 매우 수줍은 동물입니다. 인간을 피하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유뱀은 산호뱀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독성이 강한 산호뱀과는 달리 완전 무해합니다. 자연이 우유뱀에게 밝은 색의 줄무늬를 준 것은 잠재적인 포식자들이 산호뱀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모방 덕분에 들판과 바위에서부터 농경지와 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유뱀을 애완동물로 기릅니다. 네, 하지만 색깔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타마타 뾰족 거북은 매우 게으릅니다. 수영도 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개울과 늪을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죠. 알을 낳을 때만 물에서 나옵니다. 마타마타는 사냥을 하지 않고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물고기를 보면 목을 늘여 진공청소기처럼 삼켜요. 턱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타마타는 무슨 뜻일까요? 버지니아 호랑나방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만큼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잎인데 자작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호두, 양배추 잎 등이죠. 잎의 두꺼운 부분을 씹고 잎의 뼈대는 남겨둡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나방을 괴롭힌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나방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공격은 약간의 피부 자극뿐입니다. 무술 실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시체매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고 악당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살아있는 것은 해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동물 시체입니다. 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주죠. 마치 쓰레기 청소부 같은 거죠. 360도의 시야를 가진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시체매는 60도의 시야로 바로 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거대 등강류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새우와 개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배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위해 4세트의 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위에 먹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늦춰서 에너지를 아끼고 끊임없이 반동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거대 등강류는 작은 공 모양으로 웅크려서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도록 숨습니다. 별코 두더지는 햄스터 크기이고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코에 있는 으스스해 보이는 별을 땅에 눌러받고 순식간에 10에서 12개의 다른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이 별에 있는 10만 개의 신경섬유가 두더지의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거의 시력이 없다는 걸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보상이죠. 곤충을 사냥하기에 충분하고 인간에겐 완전히 무해합니다. 꼬리 없는 채찍 전갈은 다른 전갈들과는 달리 독이 없기 때문에 물거나 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씹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 벌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다리로 담치합니다. 애완동물로 좋고 주인들은 두려움 없이 이 전갈을 얼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전 싫어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전 그냥 여기서 지켜볼게요. 수많은 위험한 동물들 중 한 마리와 마주쳐야 할 위험스런 불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걱정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위장술을 마스터한 이 교활한 사냥꾼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교활한의 영어 단어 스니키의 애너그램이 뭔지 아세요? 스네이키요. 맞아요. 근처에 뱀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 뱀은 여러분을 물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릴 진짜 물기 좋아한다니까요. 매년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요. 인간에겐 불행하게도 독의 생산량, 즉 한 번에 독샘에 품는 독의 양이 가장 높은 뱀은 또한 신중함의 전문가예요. 여러분께 가분 살모사를 소개합니다. 안 돼요. 물러서세요. 이 뱀종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토고를 포함한 서부 아메리카의 아열대 숲과 사바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뱀이 많네요. 보통 약 1m에서 2m 길이로 자라고 몸무게는 9에서 11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것으로 가장 크고 무거운 독사 중 하나가 되죠. 제가 단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은 독이 있는 뱀 중 가장 큰 송곳니를 갖고 있어요. 종종 길이가 5cm 혹은 그 이상이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뱀의 입천장에 기대어 접혀 있어요. 제가 가분 살모사를 무시무시하게 들리게끔 했나요?
만약 아직도 안 무섭다면 지금이 이 생물의 코에 한 쌍의 뿔처럼 보이는 거대한 비늘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줄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넓은 삼각형의 머리와 세로로 갈라진 동공과 잘 어울리죠? 내복 동물로서 이 생물은 갈색을 띤 회색의 얼룩덜룩한 비늘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비티스 가보니카는 농담이 아니라 이들의 실제 과학적 이름이고 야행성 사냥꾼이며 숲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나 식물들 아래에 완전히 가만히 누워 공격하기 전에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이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먹이는 주로 설치류, 새, 개구리, 도마뱀이죠. 이것의 사냥 능력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이 재주로부터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것으로 심지어 몽구스나 산토끼와 같은 더 큰 동물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만약 서아프리카를 돌아다니다가 가분 살모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단 2가지뿐이에요. 첫째, 쓰다듬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세요. 비록 천천히 움직이고 느릿하지만 이 뱀들은 가장 빨리 무는 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머리는 공격 시에 시속 281에서 321km 사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혹시 모르니까 앞에 걸어갈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가분 살모사는 퍼프 에더나 블랙 맘바와 같은 다른 위험한 뱀들보다 훨씬 더 차분하기 때문에 이 생물들에게 물리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물렸을 때는 종종 사람의 발이 실수로 그 생명체를 밟을 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알았듯이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로 물린 불운한 사람들은 진짜 심각해요. 가분 살모사의 독은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해독제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요. 좋아요. 자, 그럼 많은 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장술을 사용할 거라 추측할지도 모르겠네요. 땅에 낮게 있고 특별히 넓지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말이죠. 발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더 큰 생명체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얼룩하면 떠오르는 표범은 어때요? 표범은 아프리카, 중동의 일부, 그리고 중국, 인도, 그리고 동부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돼요. 평균적으로 50에서 90kg 사이의 몸무게와 1m 길이의 꼬리를 제외하면 2m나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윗부분은 노란색이고 아랫부분은 흰색인 표범들은 온몸에 장미꽃처럼 보이는 검은 점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이 얼룩점의 다양한 디자인 패턴이 여러 다른 종의 표범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검은 표범들은 완전히 검은 털로 뒤덮인 털 덕분에 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몰래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요건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표범들의 얼룩무늬 털이 사실 표범들을 꽤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크기와 음영이 다양한 밝고 또 어두운 부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반점, 얼룩 또는 줄무늬가 많은 것이 도움이 돼요. 아프리카 오지에 햇빛이 비치는 지역과 동물들이 그걸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끈덕지게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표범들은 또한 민첩한 나무 등반가예요. 다시 말해 위에서도 여러분을 스토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동물들이 표범의 위장술에 속을까요? 작은 설치류부터 워터버까지 표범이 제압할 수 있는 건 모두 다요. 하지만 표범은 일반적으로 더 작고 중간 크기의 영양과 사슴을 사냥해요. 고맙게도 아프리카에서 사파리에 있는 동안 마주칠지도 모르는 모든 큰 고양이 종들 중에서 표범은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종으로 보여요. 표범과 사람 사이의 위험한 만남의 대부분은 동물이 약해서 사냥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져가야 하죠. 표범의 거주지로 알려진 지역이 있다면 주위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복 능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요. 시속 56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동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건 무의미하죠. 흥미롭게도 이건 사실 사냥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의 최고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다시 한번 표범의 몰래 돌아다니는 능력의 이유를 알려주네요. 표범의 털이 위장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나요? 눈처럼 하얀 북극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눈, 코, 그리고 발자국 한 쌍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의 나머지 몸 부분이 주변 환경과 섞이기 때문이죠. 문제의 주인은 북극곰이에요. 네, 북극곰은 위장을 아주 잘해서 진짜로 눈더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동물의 털은 심지어 흰색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곰의 털은 노란색이고 피부는 사실 검은색이에요. 북극곰은 사냥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위장을 해요. 북극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곰종의 육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몸무게는 600kg까지 나갈 수 있고 길이는 4발로 있을 땐 1.5m, 서 있을 땐 거의 3m까지 갈 수 있죠. 털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지만 북극곰이 먹이를 찾을 때 선호하는 건 인내의 기술이에요. 곰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냥 방법은 물개의 숨구멍에서 완벽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종종 몇 시간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을 기다리죠. 때때로 이 인내심은 보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개가 숨 쉬러 올라올 때도 그 미끄러운 몸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북극곰은 마주치는 물개 5마리 중 1마리꼴로 잡아요. 뭐 직접 손 걷어 아니죠? 이 경우엔 발을 걷어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북극곰은 아주 유능한 수영 선수이며 물속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앞발로 노를 젓고 뒷다리를 키처럼 평평하게 잡아서 시간당 1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발에는 수영을 돕기 위한 약간의 물갈퀴가 달려 있어요. 보통 물속에서 30초까지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북극곰과 인간 간의 조우는 아주 드물어요. 1870년과 2014년 사이 기록되어 있는 두 종 간의 위험한 만남은 오직 73번 뿐이에요. 표범이나 가분 살모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찾으려면 애를 엄청 써야 해요. 문제는 우리보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때때로 생물들은 위장술을 쓰지도 않을 때가 있죠.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커먼 킹슬레이어 또는 말로 킹기로 알려진 해파리종의 경우예요. 이 생물은 보통 3cm까지 자라요. 이걸 인간의 엄지손가락 크기와 비교할 수 있죠. 바다 아래에서 그렇게 작은 걸 찾으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커먼 킹슬레이어는 4개의 촉수가 후광과 비슷한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해파리는 대부분 호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생물은 사실 호주를 방문해서 수영하러 갔다가 이들에게 쏘인 로버트 킹이라는 미국 관광객과의 불행한 만남에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해파리가 하루 종일 바다에서 목적 없이 떠다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사실 활동적인 사냥꾼이며 킹슬레이어도 다르지 않아요. 이 생물은 심지어 수정체, 각막, 망막이 달린 눈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해파리가 단지 빛과 어둠의 영역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 이상인 실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불쌍한 킹씨가 알게 된 것처럼 킹슬레이어는 아주 작지만 매우 독성이 강해요. 닿았을 때 촉수 안에 위치한 화살처럼 쏘는 세포를 통해 상대 동물의 혈류로 독을 발사해요. 고맙게도 킹슬레이어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아요. 하지만 매년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해파리에 쏘여요. 그러니 물속에 있을 때는 항상 경계하는 게 가장 좋아요. 1년 중 그때가 다시 찾아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 위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없애버릴 거예요. 거미줄을 차례로 걷어내다가 처마와 현관 아래 괴상한 모양의 진흙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진흙 미장이 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많은 둥지가 나란히 놓여있다면 주변에 벌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히도 진흙 미장이 벌은 혼자 생활하는 곤충입니다. 휴, 그 작은 진흙집들은 마비된 거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최대 500마리의 거미들이 그 안에 갇혀서 벌의 새끼들이 부화될 날을 꼼짝없이 기다리게 되죠. 만약 둥지에 구멍이 있다면 둥지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오래된 것이란 뜻인데 진흙 미장이 벌은 둥지를 떠날 때 구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흙집을 없애려면 벌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밤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 벌들은 꽤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곤충을 만들다가 다음 부분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는 땅강아지는 그 생김새가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두더지 같은 발톱에 귀뚜라미 같은 몸, 새우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땅강아지는 곤충계의 오리너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이 없고 손으로 잡아 가두려고 할 때만 물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귀찮게 한다면 다른 수술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날개에 말이죠. 날개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스컹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여러분의 집을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청소해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해안가 바위 사이의 웅덩이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사리, 해초, 소라게,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문어들이 살아요. 만약 이 작은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하거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파란 형광색으로 반짝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문어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해독제가 없습니다. 막대기로 찌르거나 손으로 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 아니 시체 안치소에 가고 싶지 않다면요. 육지의 뱀도 무섭지만 바다뱀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약 50여 가지 종의 바다뱀이 있는데 위험한 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두부와 바다뱀은 분명히 바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부리바다뱀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코브라에게 물린 건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뱀의 독은 매우 위험해요. 독이 인간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일 이 뱀들이 잠수복을 뚫고 물 수 있다면 말이죠. 만약 이 파리가 발에 앉으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전갈파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갈의 침처럼 생긴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짝짓기를 위해서만 사용돼요. 또한 길고 부리 같은 머리를 사용해서 거미줄에서 훔친 곤충을 먹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초콜릿 상자와 꽃 같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선물이 침이라는 사실만 제외하고요. 정말 낭만적이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큰 새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넓적부리 황새는 여러분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무심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키가 1.5m까지 자라고 날개 길이가 2.5m인 이 새는 최고의 포식자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거의 동상처럼 넓적부리 황새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듯 물 표면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 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와서 날씨 얘기를 하면 말을 걸진 않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거예요. 정원에 있는 동안 작은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쥐나 다람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뿔소 딱정벌레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위에 거대한 무서운 뿔이 있어서 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뿔은 단지 나뭇잎과 막대기를 밀어내고 다른 수컷들이 암컷 딱정벌레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머리에 뿔이 있는 것 말고도 이들은 엄청난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무게 850배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65톤을 들어올린 것과 같아요. 코끼리 11마리의 무게죠.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 작은 앞머리 사슴은 털뭉치 덕분에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흡혈귀 사슴인가요? 다행히도 이 동물은 여러분의 피를 맛보거나 망토를 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직 수컷만이 짝짓기 계절 동안 자신의 영역과 암컷 사슴을 놓고 싸우기 위해 뿔 대신 이빨을 기릅니다. 이 송곳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기보단 코끼리 상아에 가깝습니다. 송곳니만 있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면 개처럼 짖고 고양이처럼 도망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밤의 붉은 하늘은 선원의 기쁨, 아침의 붉은 하늘은 선원을 위한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조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적조는 특히 심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유독성 조류 이상 현상입니다. 마치 물에 케첩이나 녹을 흘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조는 주변의 생명체에게 훨씬 더 해롭습니다.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은 일단 물에서 독성 조류에 노출되면 탈출하려고 애쓸 거예요. 적조에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로운 건 아니지만 독소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가 빨갛다면 그냥 물 밖으로 나가세요. 어떤 거미들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밝은 색을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호주에 사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예외예요. 이 윤기나는 검은 거미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질 나쁜 거미에 물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0분 안에 우리 전체 신경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통나무, 신발, 심지어 정원 장식품과 같은 시설에 거미줄을 치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곳에 실증이 나면 그저 거미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닙니다. 완벽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꿀 오소리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규어, 사자, 하이에나에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다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족제비의 거친 친척벌인 벌꿀 오소리는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퀴, 돌, 진흙과 같은 물체에 기어올라서 탈출하죠. 스컹크와의 신체적 유사성 외에도 벌꿀 오소리는 강력한 악취를 내뿜는 꼬리 부분에 있는 위험한 분비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벌꿀 오소리는 터프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가 극도로 잘 늘어나고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갈과 뱀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벌꿀 오소리와 마주친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딸기 앤 크림 곰팡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다른 이름은 어때요? 잇몸 출혈 버섯이요. 이 곰팡이는 독성은 없지만 너무 쓴맛이 나서 한번 먹어보면 다시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 하얀 버섯은 어리고 아직 자라고 있을 때 구멍에서 빨간 젤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위로 올라오는 수액이에요. 다 자란 버섯은 이것에 비하면 따분한 베이지색입니다. 버섯 모자 아래 포자가 생산되는 곳에는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모양을 더 이상하게 만듭니다. 태즈메니아 데블은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다른 수컷과 싸우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덤비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마, 데블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예요. 무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태즈메니아 데블도 도망가는 편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다리를 뻗고 공원에서 산책할 시간이에요. 태양은 빛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때 구름이 수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발견하죠. 처음은 밝은 흰색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밀도가 높아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목숨 걸고 뛰라는 신호예요. 막 벼락을 맞을 참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여러분 몸을 통해 차오르고 있죠. 양전하는 폭풍의 음전하를 띤 부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이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면 몸을 웅크리고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마세요. 젖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번개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처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탁탁하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나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씹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염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존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형성하는 주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분자를 독립된 원자로 나눠요. 이 원자들이 다시 합쳐질 때 어떤 분자들은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높은 고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코 높이까지 가져 내려오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번개를 발견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뇌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매 5초당 1.6km예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뭔가가 뺨을 때립니다. 아야! 아파요. 여러분은 이 불쾌한 물건을 집어들어요.
거대한 우박이네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를 알아차립니다. 바람도 전혀 안 부네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린 마치 화물열차가 이동하는 것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큰 굉음으로 변해요. 근데 기차가 아니네요. 토네이도인데 빠져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구름 파편 뒤로 깔때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도로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랑을 찾고 그 안에 누워 머리를 감싸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떨어져 가능하면 지하에 숨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변에서 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바람을 쐬고 있어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인가 봐요. 그 다음 이상한 점은 물이 해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닥이 노출되어 산호와 심지어 물고기들이 보여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요. 지진 해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구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어요. 당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지진 해일이 몰래 다가올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연속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 해일은 빠르게 오르는 조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수중 난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면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리저리 던지죠. 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소용돌이 치며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 해일이 다가온다는 다른 확실한 신호예요. 개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출입문을 긁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구석에 숨으려고 하네요. 보통은 조용하고 유순한데 이 강아지는 하울링을 하면서 짖고 있네요. 지난 며칠간 날씨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더웠다가 24시간 지나면 또 추워지죠. 게다가 집 근처의 개울이 활기를 띠며 빠르게 지나가면서 졸졸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찬장에서 컵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인 전진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지진은 종종 물 위로 발생해요. 약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기괴한 푸른 불빛을 볼지도 몰라요. 그중 어떤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공중에 맴돌기도 하죠. 이건 소위 지진 발광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바위에서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며칠이나 단 몇 초 전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 발광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과학자들은 이 종은 지구 진동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죠. 이 물고기는 지진 활동이 많을 때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몰려 보인다면 대피처를 찾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심한 폭풍우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오기 전날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사각형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해요. 이 현상은 멋져 보이지만 해안에서 보고 있을 때만 그렇죠. 이런 파도 속에 놀려고 물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곳에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쉽게 수면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교차 해류가 흘러요. 그리고 만약 바다 파편과 해초를 운반하는 거칠고 변동이 심한 파도가 보인다면 물 밖으로 나가세요. 강한 이안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바다로부터 멀리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호수나 바다 수면에서 냄새나는 녹색 물질을 봤다면 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위험한 조류 대증식일 수 있어요. 첫눈에 독성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하는 게 나아요.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3일에서 4일 전에 바다나 해양 수면은 2m까지 부풀 수 있어요. 파도는 매 9초마다 해안을 강타하죠. 허리케인이 가까울수록 파도는 해안과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져요. 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최고 5m까지도요. 하늘에는 가볍고 솜털 같은 구름이 흩어져 있어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대략 36시간 전 대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바람 속도가 빨라져요. 하늘에는 성긴 머리카락 같은 구름이 나타나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18시간 전 하늘은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빗물은 종종 저지대를 범람시켜 최고 4.5m까지 물이 차오르죠. 허리케인이 12시간 전 거리에 왔을 때 강한 돌풍이 느슨한 파편들을 들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하기 6시간 전 풍속은 이미 시속 145km예요. 나무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고 큰 파편들을 집어던지고 차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항해하는데 배 주위를 상어들이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어를 잘 지켜보세요. 만약 포식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내버려두고 깊은 물로 향한다면 허리케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몰라요. 가능한 빨리 마른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세요. 만약 폭우가 내리는 동안 굉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방향으로 갑작스런 홍수가 오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강가에 있다면 흘러내리는 물에 파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색은 바뀌어 점점 더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할 거예요. 직감이 맞다고 느껴지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세요. 갑작스런 홍수는 종종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숲에 있다면 시내, 개울, 강에 있는 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수면이 상승한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진흙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면 증거들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당장 그곳에서 도망쳐야 해요. 여러분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자가 떨어졌고 물도 더 이상 없네요. 여러분은 비에 대한 환상을 꾸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쓰러지게 되었죠.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물인가요? 아니면 신기루인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기어가요. 물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물 쪽으로 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몇 분 후 연못 면적이 늘어납니다. 여기 벌써 연못 안에 들어왔네요. 사막의 일부가 있던 곳에 18m 깊이의 작은 호수가 생겨났어요. 이 실제 사건은 2014년 튀니지 사막에서 일어났어요. 튀니지 남부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호수가 나타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던 목동들이 호수를 보았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바위에서 뛰어들어 물속에서 다이빙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호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호수는 수정같이 맑은 청록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두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 수영했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도착했고 즉시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색 흙탕물은 호수가 고여 썩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이 신선하지도 않고 지하샘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제 호수는 해조류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해로운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은 튀니지의 이 지역이 인산염 침전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이 물질은 분해되어 방사능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호수에는 발암 물질이 있고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태양이 공기를 40도까지 데우는 동안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호수가 생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호수가 폭우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호수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협곡 안에 위치해 있는데 물은 몇 개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그냥 축적될 수 있어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호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지진 활동이 수면 위에 있던 지구 암석을 파멸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 모든 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호수는 갈라진 틈을 통해 다시 지하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채워진 욕조의 배수 구멍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주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그건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곳에 있다면 이 방사능 호수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카리브해 섬 지역으로 갈게요. 맑고 푸른 바다 중에 독특한 호수를 찾아볼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 섬들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수를 바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전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플랫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면을 밟지 않는 거예요. 피치레이크는 물이 아닌 액체 아스팔트로 채워진 호수예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입니다. 뜨거운 것처럼 호수 곳곳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75m예요. 그 안에 보잉 여객기 한 대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크기죠. 호수를 완전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지구의 지각의 아래에 깊은 단층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 거길 통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 다양한 화합물을 통해 아스팔트로 변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생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즉,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많은 탄화수소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구상에 100만 톤의 녹은 아스팔트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타이탄에 뭐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순 없겠죠?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갈게요. 다음 현상을 보려면 큰 화산을 올라가야 해요. 화산은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끓는 마그마 대신 깨끗한 호수를 볼 수 있어요. 파란 하늘이 밝은 청록색 표면에 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호수는 산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화산 안의 마그마는 지구의 지각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요. 이 눈부시게 밝은 액체는 다양한 녹은 금속과 화학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수는 이 금속 입자들로 가득 차 있죠. 게다가 화상은 이산화황 가스를 방출해요. 이 가스가 금속과 결합될 때 아름다운 청록색을 띠게 되죠. 여긴 밤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곳에는 황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축적물들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밝은 푸른색 불꽃을 내뿜게 됩니다. 옆에서 이걸 관찰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섬 근처에는 산성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또한 공기 중으로 유황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게 산소와 접촉했을 때 쉽게 점화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스가 밝은 파란색 전기 불꽃을 터뜨려요. 낮에는 불길을 보기가 어렵지만 밤에는 멀리서도 이런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호주예요. 숲 위 높은 곳에 드론을 띄웁니다. 녹색의 울창한 숲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밝은 분홍색 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찾던 호수예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분홍색 때문에 여러분은 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호수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이 특이한 색깔의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멜버른에 있는 이 짠 호수 바닥에는 특별한 조류가 자라면서 빨간 색소를 분비하고 있는데요. 햇빛, 높은 온도, 그리고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 호수를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호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는 분홍빛의 물이 있는 호수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은 세네갈, 볼리비아, 케냐,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죠. 이곳들의 물 또한 짜고 특이한 조류의 붉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뜨거운 해변을 떠나 추운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얼어붙은 아브라함 호수를 볼 수 있어요. 얼음을 밟아보니 안에는 거대한 얼어붙은 방울들이 보이네요. 해파리 모양의 이 거품은 수천 개나 있어요. 이는 메탄입니다.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죠. 풀, 나뭇잎, 나무 조각, 그리고 호수에 떨어지는 모든 유기 물질은 메탄을 방출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언물과 접촉하면 메탄은 수만 개의 얼린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방울은 터지고 지글거리죠. 이 현상은 북극해의 일부 해안에서도 관찰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방울의 크기는 풍선보다 몇 배 더 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메탄이 공기와 접촉할 때 발화되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여행지 중 가장 추운 곳에 왔어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근처에 있는 남극 대륙입니다. 건조하다고 해서 반드시 덥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곳은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은 모래와 선인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을 말해요. 남극 대륙의 어떤 지역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사막에서 작은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호수의 깊이는 겨우 몇 센티미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연못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액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의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연못이 얼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돈 후안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금기가 많은 저수지 중 하나예요. 이곳에 든 소금의 양 때문에 물이 얼지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은 60년 이상 이 호수를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이곳에 물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